책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윤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바로 요놈입니다. 두껍죠? 일단 섹스피어 4대 비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섹스피어 4대 비극을 뭐 햄릿, 리어왕, 오셀로, 맥베스 같은 이 내용들을 가지고 시리즈별 1, 2월달 시리즈별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해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골랐느냐? 사실은 고르기가 싫었습니다. 섹스피어의 작품도 굉장히 방대하거니와 이 섹스피어라는 인물 자체는 고전적인 모습하고 대중적인 모습하고 둘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나름 섹스피어에 대한 전문가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올리게 된다면 네가 뭔데 섹스피어를 건드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영문학과를 나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섹스피어는 무조건 다루셨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섹스피어에 대한 전문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섹스피어를 다루는 가장 큰 이유는 그가 규범을 벗어난 천재라는 것 때문입니다. 저희 집에 있었던 책이에요. 저희 집에 있었던 책인데, 그냥 제가 책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책들을 쭉 살펴보면서, 어떤 책이 좀 쉽고 재밌고 대중적이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면접이라든지 이런 데 나갔을 때도 꿀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문구가 딱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인종과 언어를 초월하여 깊은 감동과 울림을 전하는 섹스피어의 작품은 아이폰을 만들어낸 스티브 잡스의 영감의 원천이기도 하다. 요놈의 스티브 잡스 때문입니다. 요놈의 스티브 잡스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섹스피어의 작품, 오늘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냐면은 섹스피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섹스피어의 작품 자체로 보면 섹스피어의 일대기가 아니라 섹스피어의 일대기는 모릅니다. 사실 섹스피어의 작품은 대중 속으로 녹아 들어가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우리의 삶에 녹아 있고요. 우리가 보는 어떤 미디어 속에 녹아 있기도 합니다. 그의 작품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00년 정도 전 작품이지만은요, 우리는 아직까지 현대사회 속에서 회자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섹스피어는 우리에게 알려진 바와 같이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수습 배우에서부터 출발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는 각종 역사책부터 시작해서요, 각종 고전 작품을 전부 다 빌려 쓴 작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틀에 얽매이지 않고도 글을 쓸 수 있었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섹스피어가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연극 자체의 희곡은 고전문학의 사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이라는 이론에 얽매여져 있었습니다. 시학은 여러분들이 아마도 국어 문학 시간에 좀 배우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첫 번째 모든 글은 어조가 같아야 합니다. 희극은 희극 같아야 되고요. 비극은 비극 같아야 됩니다. 이걸 과감히 깨버린 사람이죠. 희극 안에 비극이 녹아있기도 한 것이죠. 두 번째,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는 권선징악의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섹스피어는 사실상 햄릿, 리어왕, 맥베스, 오셀로라는 비극을 쓰면서 그 안에 권선징악이라고 얘기할 만한 것들이 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연극은 한 장소, 한 배경, 시간은 24시간 안에 정해져 있어야 하는데 이걸 깨트린 사람이 바로 섹스피어였던 거죠. 리어왕 같은 경우는요, 주플롯하고 부플롯이 있을 정도입니다. 규범을 완전히 깨트리고 이것이 대중에게 완전히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대중문화 속에서 섹스피어가 존재하고 있는 힘이기도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섹스피어를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섹스피어의 작품을 꼼꼼하게 읽어본 사람도 잘 없을 겁니다. 섹스피어의 작품은 절대 줄거리로 그리고 스토리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직접 봐야 해요. 이건.
수많은 문학 작품들이 있지만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특히 그러합니다. 다른 작품은요, 줄거리만 읽어도 압니다. 하지만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어떤 정치적 이데올로기, 그리고 뭐 페미니즘적 요소, 이런 어떠한 것들도 아닌 우리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책 안에 들어가 있는 언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책이지? 좋으실 대로라는 희곡입니다. 거기에서 희극 2박 7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세상은 모두가 하나의 무대요. 남자든 여자든 모두 배우에 불과하지. 그들은 무대에 들락날락하며 살아있는 동안 여러 역할을 하게 되지. 라는 이런 문구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현대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연극 속에서 살아가죠. 각자의 맡은 역할을 하면서, 그리고 그 맡은 역할에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취업을 준비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회적 역할을 부여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것들이 녹아있는 작품들이 바로 셰익스피어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것들이 있습니다. 현대적인 문법들을 만들었다는 거죠. 대중문화에. 예를 들어서 리어왕에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리어왕이 딸들에게 구박을 받고 쫓겨나는 장면에서요. 이때는 자연도 리어왕 편이 아닌 거예요. 그때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그러면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그래, 폭풍우야 불어라. 이 하얀 백발을 쥐고 흔들어라. 라는 이런 문구가 나오죠. 이게 뭡니까? 굉장히 전형적인, 지금으로 따지면 굉장히 전형적인 거죠. 내가 슬픈 일이 있을 때 비가 내리고, 그리고 내가 기쁜 일이 있을 때 해가 나고, 이러한 전형적인 문법들을 만들어낸, 대중문화의 전형적인 문법들을 만들어낸 것도 바로 셰익스피어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햄릿을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햄릿은 늘 우리의 현대의 자화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한 길을 걸어야 되는 줄 알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햄릿은 그런 우유부단한 사슬의 고리를 인정하지 못해서 끊어내고 싶어서 고뇌하는 그런 인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가혹한 운명의 돌팔매와 화살을 참고 사는 것이 장한 일인가, 아니면 고통의 바다에 대항하여 무기를 들고 대항하다 죽는 것이 옳은 일인가. 죽으면 그저 잠자는 것 그뿐 아닌가. 잠이 들면 마음의 상심도, 육신이 돌려받는 수천 가지 타고난 고통도 끝나는 법,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람하지 않는 마무리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막 해요. 막 하는데 사실상 셰익스피어 자체에서, 햄릿에서도 우리에게 정말 수만 가지의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리고 친절하게 셰익스피어는 답을 해주지도 않고요. 우리를 고뇌에 빠뜨리게 하죠. 유명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어려워지는 셰익스피어. 하지만 한 번쯤은 읽고 싶은 마력이 있는 글, 그것이 바로 셰익스피어의 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신은 또는 악마는 우리에게 셰익스피어를 내려주고 우리에게 늘 끊임없는 고통 또는 늘 끊임없는 행복한 고뇌를 하게 하는 시련을 내려줬을지도 모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4대 비극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햄릿에서는 우유부단한 캐릭터, 맥베스에서는 권력에 대한 집착 그리고 야망, 오셀로에서는 질투심에 사로잡힌 남편의 모습, 리어왕에서는 분노와 자만심에 잡혀있는 인간들,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벌써부터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셰익스피어 이야기 1부 끝이었고요. 다음 주부터는, 그리고 다음부터는 2부 맥베스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셨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